자, 180페이지, 180페이지. 180페이지가 80페이지. 자, 80페이지를 보세요. 그걸 보면, 이제 사무소 공동 사용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뭐 토막토막 나와요. 조금씩. 자, 이제 사무소 공동 사용. 요거는 공동 사용이 뭐예요? 같이 사용하는 거죠? 자, 일단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보면, 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다. 자, 일단 사무소를 하나를 두고, 갑이라는 을,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정, 여러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소 하나에 여기는 공인중개사개업공개사고, 얘는 부칙개업공개사고, 얘는, 법인이고, 얘는 분사무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업공개 사무소를 같이 쓴다. 지금 사무실을 같이 쓰는 목적이 뭐다? 예, 비용 절감이죠. 자, 경비 절감이에요. 그게 근본적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영세한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법원 앞에 가면 변호사 사무실들이 많은데 거기에 법률합동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합동사무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도 지금 이렇게 공동사용으로 했지만 옛날에 중개사법에는 합동사무소라는 표현을 옛날에 썼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쓰는 목적이 하나의 경비절감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경비절감이라는 문구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좀 거창하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네, 업무의 효율적 수행. 자, 그래서 이거는 공동사용 목적은 좀 거창하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냐면, 사무소를 일단 구해놓고 이쪽으로 뭐 하는 방법?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소를 이쪽 구해놓고 이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사무실 이쪽 이걸 옮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쓰는 방법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지방이 안 내려가지만 예전에 울산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도 아마 지방 내려간 선생님들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울산에를 내려갔는데 그 울산에 희한한 사무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2층으로 된 건물에 몽창다 중개사무소였어요. 건물주가 공동사용 목적으로 해가지고 아예 거기는 중개사무소 한 30개 정도 되는데, 한 사무실에 30개 정도 해서 칸막이 해놓고,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아예 그 임대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쓰면 마음에 맞아야지면 되고요. 마음에 안 맞으면 허구한 날 싸우다가 볼일 다 봅니다. 특히 여자분들 요만한 거 갖고 많이 싸우더만요. 출근하는 거 갖고 싸우기도 하고요. 뭐 나는 뭐 아침 몇 시부터 맨날 출근하는데 얘는 뭐 30분 늦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뭐 맨날 청소하는데 얘는 청소 안 한다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뭐 그게 당사자한테는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싸우면 결국 오래 못 가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같이 하면 괜찮은데, 다만 또 하나 또 조심할 것은 이 업종이 좀 달라야지만 좀 오래 갑니다.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주택 전문, 얘는 뭐 상가 전문, 얘는 토지 전문, 이렇게 해야지만 서로 상호 보완이 가능해요. 만약에 주택 전문 이러면요, 나중에 물건 갖고 싸웁니다. 누가 뭐 내가 먼저 했다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실무상에서 워킹 손님이라고 많이 해요. 뭡니까, 이게 길거리 왔다가 들어온 손님들, 그 사람은 이제 누가 잡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업종이 좀 달라야지만 좀 오래 가요.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이거 순기능적이 좀 많아요. 잘 하시면. 자, 어쨌든 이렇게 사무실 이런 식으로다가 공동으로 사용을 쓰는데, 사무실만 같이 쓸 뿐, 자, 의무와 어떻게 돼요? 의무와 그 다음에 책임은 각각 개별적입니다. 뭐만 같이 쓰는 거예요?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죠. 이게 사무실만 같이 쓸 뿐, 의무와 책임은 각각 개별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렇게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갑이라는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받았어요. 업무정지 손보는 뭐죠? 영업정지죠? 그럼 이 사무소는 일정 기간 동안 뭐를 못해요? 일정 기간 동안 예, 영업을 못하죠. 근데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옛날에 이 갑이 을에게 야 우리 사무소에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을이 이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갑은 일을 못해도 누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을은 이 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결국 갑이 이제 뒤에서 조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개사한테 얘가 들어와서 사무소 공동사용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제 막아놨습니다. 이게 불과 한 5년 전까지는 이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방법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이 방법 알려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중개사법의 구멍이었습니다. 각 법에 보면 그 개구멍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네, 그 개구멍이 5년 전에 막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는 이렇게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개사는 다시 일단 이쪽 새로운 개업공개사와 같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이 또 어떻게 해요? 을 사무소로 옮길 수도 없는 거죠. 업무정지 받았다면 이런 식으로 자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한다?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사무소 공동사용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인장 등록 부분이죠. 자 인장 등록 부분. 자 인장이 뭐예요? 도장이죠. 자 그래서 자 인장을 만다 등록을 한다. 그리고 인장을 등록한 다음에 등록된 인장을 사무소에서 사용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한 것이다? 예, 이거는 자 책임 중개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인장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책임 중개를 위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도장을 등록해놓고 중개인을 할 때는 계약서나 이런데 반드시 이 도장을 찍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서에 이 등록된 인장이 찍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 이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주게 된 거죠. 중개를 해준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 중개를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인장 등록의 대상을 보면요. 대상은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소속공개사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뭐가 된다? 일단은 인장 등록의 대상이 된다. 개업공개사는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사장이죠. 네, 사장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등록을 해야죠. 자, 그러면 소속공개사는 뭐다? 네, 직원이죠. 근데 얘는 왜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요? 이유. 중개 업무를 직접 어떻게 돼요? 수행할 수 있죠.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 하면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계약서와 거래계약서와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의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명 및 날인을 하려면 도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인장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인장 등록의 시기는 어떻다? 시기는 이거는 일단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자,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개업공개사는요, 등록 신청 시,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시, 고용신고시, 요때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어떻게 해야 돼? 차이가 있죠.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게 한다? 하여야 한다고 됐습니다. 근데 대신 자, 등록 신청 시 뭐요? 할 수도 있고, 개업공개사는 그러니까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어떻게 돼요?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하셨다. 요 외외적인 규정 때문에 지금 관청에서는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 시 하도록 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인장도 등록해 주세요 그래요. 실무상에서는 근데 지네들이 편하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신 규정상에서는 일단은 등록해 놓고
업무개시장까지 해야 되죠? 네, 업무개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네들 편하기 위해서 실무상에서 보면, 일단은 등록 신청 시 인장 등록을 일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규정에는 업무개시장까지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시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업무개시장까지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인장을 등록하느냐? 자,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하고, 부칙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자, 공인, 부칙, 소속공개사는 어떤 인장이냐면, 자,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아니면 또 주민등록표, 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건물, 기재된 건물이야. 기재된 성명. 자,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그럼 소위 말하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본명이죠. 자, 여러분들 예명 쓰시는 분 계시죠? 예명 아마 많이 쓰실걸요? 제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 수강생분들, 나중에 이제 전화번호를 갖다가 이제 가끔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름을 이렇게, 저 누굽니다. 이름 불러요. 근데 나중에, 개업했다고 명함 딱 주면요. 명함의 이름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전화번호에 할 때 준 이름은 소위 말하는 예명. 이뻐요, 이름이. 예. 명함에 있는 이름보다는 훨씬 이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개명이 가능하죠? 예, 요즘은 옛날보다 이름 바꾸는 게 쉬워졌어요. 상당히 쉬워졌어요. 법원에 거의 뭡니까 제출하면 거의 다 많이 받더라고 보니까 이유만 적당히 돼가지고 하면 일단 쉽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이 좀 그렇다 그러면 이름 요즘 쉽게 바꾸니까 일단은 한번 바꿔보세요. 자, 어쨌든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주민등록표에 그렇다고 제가 뭐 장명하는데 있는 건 아니고 이름이 뭐 팔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다 전보로 다니더라고 보니까 자,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의 인장을 등록하라고 그랬고요. 소위 말하는 본명. 그 다음에 크기가 7mm 이상. 그 다음에 또 30mm 이내의 인장. 크기도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자, 일단 얘네들은 뭐예요?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은 자, 이때 어떻게 자, 이렇게 해서 인장에 대한 종류가 있고요. 자,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전자문서로도 일단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 보죠. 법인은 자, 사무소가 두 가지 종류의 사무소가 있었죠. 무슨 사무소,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와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있는데 주된 사무소는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신고된 인장을 등록합니다. 상업등기 규칙 인장.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어렵게 썼지만 그냥 간단해요. 법인인감이에요. 여러분 주식회사 해가지고 법인인감 있거든요. 자, 이 법인인감이에요. 이게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인감 신고를 합니다. 그 도장이에요. 그냥 법인인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자, 이거는 뭐라 했죠? 분사무소는 지점이라고 그랬죠. 자, 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 등록한 상업등기규칙의 인장을 그대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둘 중에 뭐 한다? 택 1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등록해줘야 돼요. 자, 보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 등록한 거 그대로 등록할 수 있어요.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한 거 그대로 어떻게 돼요?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자,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도대체 뭐냐? 예, 이거는 사용인감이에요. 맞아요. 그럼 사용인감이 뭐냐? 자, 일단 지금부터 상법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냥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원래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건 기억 잘하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건 기억 잘 안 하더라고요. 자, 상법에서 보면, 자, 이 분사무소가 뭐죠, 지금?
분사무소가 뭐라 그랬어요? 지점이라고 했죠. 상법에서 보면 자 분사무소 즉 지점을 설치하면 지점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상법에는 지점을 설치하면 지점 등기를 일단 하도록 하고 있어요. 바로 지점 등기를 할 때 그 지점장의 인장을 누가 보증해가지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해가지고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데요. 바로 이게 뭐냐면 그 지점의 인감이에요. 그 지점의 인감이거든요. 자, 이거를 흔히 실무용어로는 사용인 인감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실 이게 뭐라 그랬죠? 금방 이 도장이 법인의 대표자 보장인장이 예, 사용인 인감.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실무상에서는 사용인 인감 이렇게 표현하지만 자, 지점 등기를 할 때 그 지점에서 사용하는 인감이라고 그랬죠? 지점 등기를 할 때 그 지점에서 사용하는 인감을 뭐한다? 사용인감이라고 그러고요. 그 지점장의 인장을 일단은 얘가 대표자가 보증해가지고 일단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중개사법 노동입니다. 자 중개사법에서 분사무소 설치할 때 지점 등기를 하라는 소리를 제가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바로 1시간 전에 딱 1시간 전쯤 돼 있네. 1시간 전에 이거 했었죠? 지점 등기하는 소리를 안 했죠.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죠. 일단 사무소 구하고 그다음에 또 책임자 공인중개사 뽑고 공인중개사 책임자 뭐 해줘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주면 되고 그다음에 업무보증 설정하라. 제가 얘기할 것은 딱 4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럼 상법상 지점 등기를 하라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그 얘기는 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상법상 지점 등기를 안 해도 운영할 수 있어요. 자, 상법보다는 한 단계 위 법입니다. 이 중개사법이. 그러니까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법상 지점 등기를 안 하면 이 도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 도장은 언제만 나오는 거예요? 상법상 지점 등기를 할 때만 나오는 도장이죠. 그럼 중개사법에서는 상법상 지점 등기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안 하면 이 도장이 안 나오니까 공식적인 도장이 뭐밖에 없어요? 예, 위에 있는 거.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한 것을 분사무소에 그대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도장 공식적인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상법상 지점 등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안 해도 된다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럼 하면 어떤 도장 나와요? 이 도장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도장을 등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뭐 한다? 선택해서 한다는 얘기가 이거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이때 분사무소는 어떻게 돼요?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은 어디서 하는 거다? 예, 주된 사무소. 자,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을 처리하고요. 자, 얘네들은 이 개인들은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하는데 얘네들은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인장이 변경되죠. 인장이 바뀝니다. 변경되면 7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인장이 변경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며칠 이내? 7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 인장과 관련된 부분 위반하면 개업공에서는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은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개업공에서는 어떻게 되고요? 업무정지. 소속공은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자, 요까지 하면 인장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개업공에서의 업무범위 나와요. 자, 거기 보니까 84페이지에 업무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네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또 법인인 개업공개사 있죠? 공인하고 법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어디다? 전국. 그러니까 사무소가 어디 있든지 내가 전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부칙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얘는 자격증 없죠. 자격증 없죠. 그래서 어디로 제한된다?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 중개할 수 있다.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업무지역이 제한되죠. 자, 그러면 광명시에 부칙 개업공개사 있습니다. 자, 혹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혹시 그 지나가면서 간판에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고 혹시 있다면
이게 부칙개혁공개서예요. 자, 그러면 광명에 이렇게 부칙개혁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지역이 어디? 예, 경기도죠. 경기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해 줬어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 만약에 중개해 준다면 이때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 그렇죠. 서울에서는 서울시, 경기도는 경기도. 이렇게 그 안에서만 하는 거죠. 자, 옛날에는요, 99년도 때까지는 업무지역이 어디로 제한됐었냐면 얘네들이요, 사무소 소재지 시군 구로 제한됐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광명시면 어떻게 해요? 네, 광명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중개 범위가 좁았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만 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좁아가지고 광명시 이렇게 해도 됐는데 이게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중개 범위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동네 같은 경우 어디에 물건이 많이 올라와요? 구로구에 있는 물건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접견지역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업무지역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업무지역적 우리도 전국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중개사법 개정할 때 2000년도 개정할 때 업무지역을 전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고안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누가 또 들고 났냐면 공인중개사인 개혁공개가 들고 났습니다. 이게 어떤 놈은 연락이 공부해가지고 자격 취득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어떤 놈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 가지고 왜 같이 전구하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네하고 내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들고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가운데 접점을 찾은 게 뭐냐면 특광시로다가 했던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로, 특광도로다가 일단 좀 줄여놨습니다. 자, 어쨌든 얘네들은 어차피 지금은 업무가 거의 못해요. 지금쯤은 이제는 거의 소멸돼 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 5, 6천 정도의 업소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활발하게 중개업하는 데는 한 1000개도 채 안 됩니다. 점차 일단 소멸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죠. 자, 어쨌든 업무지역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있고요. 자, 이제 겸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85페이지 보니까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과 제한 부분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칙개업공개사. 공인하고 부칙, 소위 말하는 이거를 개인인 개업공개사랍니다. 자, 법인의 반대말이에요. 법인의 반대말로 뭐라 한다? 개인. 자, 법인의 반대말 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하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니까 개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도 개인인 개업공개사 이렇게 많이 표현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개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개인, 그럼 뭐다? 법인이 아닌 개인 하면 공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부칙 개업공개사. 얘네들은 겸업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겸업의 제한이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나 부칙 개업공개사, 자, 중개사무소에서 다른 업을 해도 됩니다. 자, 이런 다른 업 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인테리어. 자, 제가 한번 그 11월 달에 잠깐 물어봤던 것 같은데, 자, 뭐 인테리어 하는 개업공개 있어요. 뭐 상당히 많더라고요. 커피숍 하는 데 사람도 있고요. 세탁소, 예, 맞아요. 세탁소. 그 다음에 꽃집,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업공개사, 어느 개업공개사는 빤스 장사도 했었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좀, 그런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기왕, 여러분들은 뭐다? 전문 직업인이죠. 그래서, 뭐 전문 직업이라고 해서 뭐 빤스 못 파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다만, 뭔다? 이제 다른 법에서 하는 거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의사 이런 거 못하죠. 자, 그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85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법인인 개업공개사였죠. 자, 이제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이 제한된다라고 나오죠. 자, 일단은 법인 한번 보죠.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법인은, 자, 여러분들이 등록 기준에 있습니다. 등록 기준에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살펴라 했죠? 영위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라? 설립하라. 자, 이거 저번 주에 배웠던 거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겸업을
그러면 법인은요? 법인은 주 업무가 뭐죠? 법인은 주 업무가 부동산 중개업이죠. 그럼 부동산 중개업 외에 할 수 없나요? 네, 없어요. 그렇게 저번 주에 강의를 제가 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자, 안 한 것 같은데. 자, 법인은 중개업만, 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대답한 것처럼 했으면 저번 주에 어떻게 강의했을 거냐면 법인은 중개업만을 영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거. 이렇게 강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대로 했다면. 근데 그렇게 강의를 안 했거든요. 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로 설립하고 이렇게 강의했거든요. 그러면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요거 외에는 할 수 없다. 근데 14조에 규정된 업무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중개업 외에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했죠? 겸업을 뭐 한다? 이렇게 강의를 했을 거예요. 겸업을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자, 겸업을 제한한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금지하는 게 아니고 제한한다. 그래서 이거를 위반하면 일단은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죠.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4조 규정. 자, 일단 아까 뭐라 했어요? 법인은 주업이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이 주업이죠. 그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다른 업무를 하시는데 그 다른 업무가 총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들 교재에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86페이지에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를 보죠. 일단은 상업건축 및 자, 상업용 건축 및 자, 주택의 임대관리 등 임대관리 등 자, 이건 뭐예요? 부동산. 예,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한다? 대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상업용 건축물이라든가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죠. 이런 건물에 보면 여기 관리사무소가 있죠. 어디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주차장 있는 데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건물 같은 관리사무소 별도로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떤 건물에 보면요.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없이 1층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그 관리를 맡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임대관리라든가 임대관리, 자, 임료 같은 거 있죠? 요즘 임료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다 온라인으로다가 다 입금하죠? 그런데 이제 밀리는 경우 있죠? 그 쫓아가서 달라고 또 도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 관리하는 데서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고장났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정리해주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누가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자,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매월 대행료를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자, 부동산 이용, 그 다음에 또 개발, 그리고 거래에 관한 상담. 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랬어요? 컨설팅. 자, 이거는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그랬죠. 이 부동산 컨설팅.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컨설팅 하면, 많이 뭐를 떠올리냐면 거의 사기꾼을 많이 떠올립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아마 평창예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11월 달에, 여러분들 아마 전화 많이 올 거예요. 강원도 평창에 땅 좋은 거 있는데 이거 한번 사보시라고 이거 하죠? 샀어요? 평창 땅 사놓으신 분 있을걸? 분명히 있을걸?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평창 땅을 그냥 쪼개가지고 완전히 팔면 나중에 하다못해 뭐 무나 배추라도 조금이라도 심을 수 있는데 그런 전화 대부분 어느 회사에서 오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하면 지분 거래를 합니다. 지분 등기를 해줘요. 등기를 해준다고 큰 소리 쳐놓고 나중에 등기가 된다면 이 큰 땅에 지분권자가 몇백 명 됩니다. 자, 그래야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파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파냐면 그 기획부동산 가서 한번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면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등치 큰 사람들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엎어버리세요 그냥. 안 팔리는데 이거 지금 난리 치는데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사줘요 다시. 도로 사줍니다. 그 회사에서 도로 사줘요. 예, 조금 깎아서 좀 사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줍니다. 그런 거밖에 파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획부동산의 대부분이 간판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또 간판이 어디냐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많아요. 시골에 읍단이나 면단위 같은 데 가면 뭐 있어요? 거기에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 놓고 땅, 뭐 부동산 이렇게 중개라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죠? 예, 뭐 지역의 깡패까지는 아니고 그 지역 원주민들 주로 동네 이장 출신입니다. 동네 이장 출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들어와요. 이건 나중에 이제 금쟁이 가서도 잠깐 얘기할 텐데 이장한테 매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제 좀 부동산에다가 또 넘기기도 아까우니까 그거를 내가 차립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거 못 다니까 그냥 뭐란다? 부동산 컨설팅을 달아요. 그래놓고 소위 말하는 뭘 받냐면 컨설팅료를 받습니다. 평당 10,000원. 평당 뭐 20,000원. 좀 큰 거는 소위 말하는 이게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골 가서 땅 살 때 절대로 컨설팅 다는 간판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거 다 완전 불법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된다? 다 사기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면 다 사기꾼이에요. 안타까워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 부동산 컨설팅이 상당히 고급 직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이 컨설팅이라는 이 직업이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직업이고, 제가 아마 그거 얘기했던가요? 지금 우리 미국 대통령 지금 진짜 난리치고 있죠, 왜? 예, 트럼프. 얘가 얘 출신이에요. 부동산 컨설팅. 그래서 컨설턴트라고 하거든요.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 컨설턴트 출신입니다. 상당히 상위 직업이에요. 우리나라와는 좀 틀리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닥이지만, 그래, 해요. 마트라든가 이런 대형 어떤 건물이나 이게 들어올 때는 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걸 다 누가 한다? 외국계 회사에서 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올려놔야 되는데 당분간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 누가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을 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자, 누굴 대상으로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뭐에 대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요거를 소위 말하는 뭐라 한다? 프랜차이즈. 자, 프랜차이즈 하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뭐 있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랜드, 부동산 뱅크 이런 것들이에요. 한때는 이 프랜차이즈가 상당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혹시 센츄리 21이라는 간판 혹시 보셨어요? 센츄리 21. 못 봤나요? 센츄리 21. 그 다음에 ERA라는, 이 센츄리 21이 가장 많았고, ERA라는 또 간판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내렸는데요. 자, 미국계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그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센츄리 21, ERA, 미국계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려면 그때 당시에 1,500만 원 가맹비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1,500. 한참 이제 프랜차이즈 할 때, 그리고 이제 국산이 부동산 랜드라든가 부동산 뱅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던 거죠. 부동산 1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프랜차이즈 개념인데, 자, 이제 한창 활성화됐을 때는 그 프랜차이즈 국산은 한 700만 원 정도 가맹비가. 그리고 이제 월 어떻게 돼요? 월 일정 금액을 또 이제 회사에 이제 내죠. 근데 이 프랜차이즈가 지금은 거의 문 닫았습니다. 왜 문 닫았을까요?
뭐 인터넷도 그 이유도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서 가맹비를 7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월 얼마씩 몇십만 원씩 줍니다. 그럼 뭔가가 그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잘 먹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멕시칸 치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나 통닭하면 멕시칸에 가야 된다. 이런 간판에 대한 프랜차이즈의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 프랜차이즈라는 예를 들어 먹는 것 같은 경우는 그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부동산을 봅시다. 부동산 랜드 간판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랜드라는 간판 보고 가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없어요. 그냥 부동산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부동산 랜드라는 프랜차이즈를 보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대가가 별로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프랜차이즈를 누가 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할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동산 서브라는 간판 혹시 보셨어요? 네.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부동산 서브라는 간판이 좀 꽤 있었거든요. 거기에 중개법인으로서 가장 큰 중개법인에서 프랜차이즈를 회사를 해가지고 가장 키운 회사입니다. 나머지 부동산 랜드 부동산 뱅크는 중개법인이 아니에요. 일반 회사예요. 일반 회사가 프랜차이즈 하는 거고 부동산 서브가 그런 종류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뭐다 분양 대행할 수 있다. 분양을 뭐 한다 대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이에요. 그러면 상가 건물과 주택의 분양을 어떻게 한다? 대신해 주는 거죠. 파는 것을 대신한 겁니다. 분양 대행.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자 상가 건물 여러분들이 짓죠? 그럼 분양 사무소 있죠? 그 분양팀을 누가 개업공개사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상가 건물도 상가 건물이지만 빌라 같은 거 많이 분양하죠. 여러분들이 빌라 분양 건축주가 건축합니다. 그럼 이제 개업공개에서 넘기는 거예요. 넘겨가지고 일단 그거를 팔면 한 채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한때는 빌라 분양 묻지마 투자가 있을 때 있었어요. 빌라가. 그때는 장사 되게 잘 됐었어요. 제가 한 10년 전 되는구나.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예, 인천 부평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부평에 수강생부 중에 하나가 이거 때문에 돈 번 사람이 있어요. 분양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로는 지하방에서 살았대요. 이제 좀 사정이 안 좋아서 지하방에 사는데 돈을 벌 궁리를 하다가 지나가다 중개사무소를 보고 거기서 사람을 뽑으니까 가봤답니다. 그때만 이거를 하라고 이거 이제 전담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팀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죽자 서서 할 모양이에요. 그때는 한창 잘 됐거든요. 얼마나 잘 됐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나 이거 이제 건축을 하죠. 하면 나 이제 1억 정도만 받아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더 받는 것은 다 내 거예요. 그쵸. 1억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내 거, 2천만 원 내 거. 그러면 약간 좀 눈먼 손님 같은 한 3천만 원 더 받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처리는 저쪽에다가 건축주랑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해서 해주면 다 눈 감아 주는 거니까 나는 1억만 받으면 어쩔 테니까 그래서 판매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대행하고 그거를 이제 직원이니까 누가 나눠 가져요? 네, 사장은 나눠 갔죠? 나눠 갖는 게 내가 열심히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눠 게 배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디 그 번 돈 갖고 집 샀답니다. 집을 사고 나서 그 번 돈 갖고 학원에 등록한 거예요. 그 명색이 자격증 가서 쟤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서 밥 먹잖아요. 이거 얼마나 배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겠다고 등록해가지고 했던 그런 수강생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요거 건축주와 잘만 이렇게 매치가 되면요 꽤 벌어요 요것도. 자, 지금은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아니라 한 채당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대행료를 일단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사, 그 다음에 도배업에 대한 용역 알선. 자,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뭐예요? 소개시켜주는. 이 알선료 받는 거죠? 자, 누굴 대상으로 해서 의뢰인, 중개 의뢰인에게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한테는 소개비 안 받지만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예, 이 이사업체, 도배업체한테 소개비 받죠? 예. 자,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권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취득을 만다 알선하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을 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자 권리 분석, 권리를 분석해 주고요. 취득, 이거 네가 한번 해봐라. 취득을 알선하고 소개시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낙찰 받는 거 있죠. 요거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내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주는 거. 여기 이제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누구의 업무냐?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이 업무는 변호사 업무예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이때는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업권 싸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쪽에서도 경매 업무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상당히 많이 변호사 단체와 싸웠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그러다가 막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경매 권리 분석하다가 변호사법에 막 걸리고 그래요. 근데 변호사법에 걸리면요, 가만 안 놔둡니다. 판사가. 징역 2개월, 징역 3개월 이렇게 때려버려요. 선고를 그렇게 합니다. 보통 징역 2개월, 3개월 선고 잘 안 해요. 그 정도면 대부분 뭐 해요?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하면 자 판사도 옷 벗는 순간에 뭐예요? 예, 변호사 그러니까 지 밖으로 침범한다고 이렇게 징역 2개월, 3개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옛날에 많았었어요. 문제는 징역 2개월 선고받은 것과 변호사법 위반해서 벌금을 선고받는 게 달라요. 엄청나게 중개사 개업공개 다릅니다. 엄청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바로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네, 맞아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몇 년간? 3년간. 그런데 벌금형 받으면 다른 법위원회에서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업권 싸움이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얘네들이 알아요. 중개사법을. 그러니까 아예 변호사법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 안 하고 한 건이라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벌금형 선고 안 하고 징역 2개월, 3개월로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졸지에 뭐에 해당돼요? 결격사에 해당되죠. 그래서 등록 취소돼 버리고. 그러니까 너네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업권 싸움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이제 2006년도 때 일정 부분의 내용을 받아줍니다. 변호사와 뭐 법무부에서 협상 엄청나게 하고요. 밤새 협상하고 난리 쳤었어요. 그거 나중에 보면 요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맨 뒤에 보면 경매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이 있어요. 안 펴도 돼요. 피지 마시고 그냥 있다라고만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굳이 뭐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 대법원 규칙에 보면 업무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되게 적어요. 적는데 어쨌든 그거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할 때 싸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일정 부분을 중개사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요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누구는 못하냐면 부칙 개업공개사는 못해요. 부칙 개업공개사는 왜 못해요? 얘는 뭐가 없다? 자격증이 없어. 예. 그래서 자격증 없어서 부칙은 못하고 공인하고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이 6가지가 소위 말하는 뭐예요? 법인이 할 수 있는 뭐죠? 겸업이죠. 자, 6가지 다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은 뭐를 기억하느냐? 자, 이거는 뭐다? 겸업이다. 그럼 이거는 중개업 이해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죠. 이건 뭐라 그랬죠? 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본업이 뭐예요? 본업이 중개업이죠. 근데 이거는 뭐다? 겸업이죠. 그러면 이때 이거 할 때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주에 제가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이 법상의 중개는 중개 대상으로 대한 알선이라고 했죠? 그거 외에는 중개사법 적용 안 된다. 이 법상 중개가 아니니까 이거는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큰 틀로 다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것만 하면 여러분이 성공한 겁니다. 이 6가지는 순차적으로 다 나중에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개시 의무가 나와요. 개시 의무. 개시가 뭐예요? 개시 걸어두는 거죠. 자, 개시 걸어두는 거. 사무실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라 그랬습니다. 뭐를요? 자, 등록증,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또 자격증, 원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요율표와 요율표 한적표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업무 보증 설정 서류. 업무 보증 설정 서류. 자, 네 가지를 걸어두라. 사무실 보이신 곳에. 자, 등록증 뭐예요? 원본. 자격증 원본. 원본 걸어둬야 돼요. 등록증 대신에 분사무소는 뭘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죠. 자, 자격증은 누구 것까지 걸어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것까지 걸어둬야 돼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걸어둬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 요율표 한적표와 업무 설정 서류가 있습니다. 원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놓고요. 이거 하나라도 안 걸어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중개사무소 가면 다 걸려져 있죠? 네, 다 걸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걸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잘 안 걸어두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요율표. 자격증은 당연히 걸어두죠. 자랑스럽게. 딴 거 걸어두잖아요. 근데 잘 안 걸어두는 게 뭐냐면 요율표예요. 요율표는 일단 여러분들이 옛날에 잘 안 걸어뒀어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책상 그 상담하는 책상 밑에다가 재워놓고 뭐 올려놔요? 거기다가 신문지 올려놓습니다. 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씁니다. 이렇게 쭉 이제 걸어놓죠. 여기다가 요율표를 해놓고 여기다 화분 하나 딱 걸려놔요. 나중에 단속 나오죠? 싹 치우면 돼요. 이제 지금 그래도 요율표는 여러분들이 중개부서 요율표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요즘은. 그러니까, 예, 인터넷에서 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근데 아직도 시골 쪽은요,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 쪽에 가서 이렇게 이 중개 주는 걸 이렇게 보면 아직도 뭐 중개보수 3배, 4배 받는 게 수두룩하고요. 왜냐면 그 인증 작업이라 작업하는 게 좀 있거든요.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근데 아직 도시에서는 이미 다 이제 요율이 이제 다 이제 밝혀졌죠. 뭐 어쨌든. 자, 하나라도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럼 이제 휴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휴업은 뭐 하는 거예요? 휴업. 쉬는 거죠. 3월을 초과하여. 자,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이때 등록증을 첨부해가지고 뭐 한다? 미리 신고한다. 자, 휴업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쉬고자 할 때는 몇 개월 초과할 때요? 3개월. 자, 초과하면 이 3개월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초과하면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3개월 안 들어가죠. 자, 초과, 미만, 그 다음에 이상, 이하. 뭐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 해당 사항이 안 들어가죠. 이것도 시험 문제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응용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상, 이하는 여기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자, 그러면 3개월까지는 어떻게 돼요? 3개월까지는 휴업 신고를 안 하고도 그냥 문 닫고 있어도 돼요. 근데 3개월을 어떻게 한다?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미리 하고자 할 때 사전이죠. 뭘 첨부해가지고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휴업은 몇 개월 초과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그래, 한 번 휴업하면 몇 개월까지 휴업하는 거? 6개월까지만 휴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 자, 요양, 입영, 취학,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자,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 요양. 그 다음에 입영. 그 다음에 취약.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병원에 입원하는 거죠. 요양. 입영 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 취학, 학교 가는 거. 초등학생만 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 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애초부터 6개월까지 초과할 수, 애초부터
6개월을 초과해서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기간을 만다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는 기간 변경 신고. 기간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간을 어떻게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 이건 이제 두 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6개월까지 휴업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거예요. 그럼 기간은 어떻게 돼요? 예, 연장시켜야죠. 이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내가 4개월간 휴업 신고합니다. 자, 3개월 초과해서 4개월간 휴업 신고했으면 자, 굳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얼마까지 더 쉴 수 있어요? 6개월까지니까 2개월을 더 쉴 수 있죠. 그러면 그 2개월을 더 연장해서 더 쉴 수 있도록 기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업무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업무 재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때 즉시 뭐를 반환하냐면 등록증을 반환을 합니다. 업무 재개하고자 할 때 업무를 다시 시작해야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재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즉시 등록증을 반환해 준다. 자, 휴업 신고하면 등록증 어디가 있어요? 휴업 신고하면 등록증 첨부해서 하라 했죠. 등록 반창이가 있죠. 업무 재개 신고하면 이걸 다시 반환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가 휴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자, 폐업도 보면 폐업은 간단합니다.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첨부해서 등록증을 첨부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미리 신고한다. 뭐 폐업하면 그 다음에 또 등록 이력이 없어지면 끝이죠. 자, 여기서 휴업과 폐업에서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등록증 첨부한다는 거. 여기 일단 공통이죠. 자, 이 등록증 공통이고 휴업과 폐업 신고에서 또 공통이 뭐냐? 예, 미리 여기 하고자. 자, 휴업 하고자 할 때 3개월 초과해서 기간 변경 하고자 할 때 업무 재개 하고자 할 때 미리죠. 폐업 하고자 할 때 다 사전 신고예요. 이게 하나의 공통이다.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휴업과 폐업 신고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고자 할 때 안 하죠? 그럼 100만 원 과태료고요. 자, 하나 더. 여기 6월 초과 여기 있습니다. 자,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해서 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자, 지금 다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눈도 다 한번 찍어 놓으라 그랬죠? 한번 듣고 뒤에 가서 들으면 머릿속에 조금씩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절차니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면 간판에 철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했을 때? 이전 신고할 때, 폐업 신고할 때 뭐 했을 때? 등록 취소했을 때. 자, 간판 철거는 이전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했을 때 등록 취소되면 그 간판을 뭐하라? 철거하라. 왜 그럴까요? 나중에 거기 가서 다시 쓸 수 있죠. 그랬더니 간판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대집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어요. 자, 간판 철거 부분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90페이지에 중개계약 부분 들어갑니다.